안녕하세요. 자, 주말 특별 스페셜한 영상이고요. 자, 지난주 금요일 날 제가 영상을 3개밖에 못 찍었는데 기존의 제약 바이오가 됐든 반도체가 됐든 그 외의 섹터가 됐든 말씀 못 드렸던 종목 한번 종목 전체적으로 한번 말씀드릴 거고요. 자, 시장이 생각보다는 많이 떨어지진 않았는데 어쨌든 우리 시장이 이렇게 떨어질 상황은 저는 여러 번 아니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코스피가 3017포인트 정도, 코스닥이 1000포인트, 1001포인트 정도 버텨주고 있는데 밤사이 은행주 이런 쪽으로 조금 다우존스 어제 그 목요일 미국 시장에서는 나스닥이 많이 떨어졌고 음, 금요일 미국 시장에서는 다우지수 S&P 쪽이 많이 떨어졌어요. 어제는 오히려 이제 나스닥은 보합 수준이었고요. 물론 빅테크라고 불리는 대형 기술주는 조금 약세긴 했지만 그래도 나스닥은 수습 분위기, 다우존스는 그저께는 잘 버티더니 어제는 또 1.5% 정도 떨어졌습니다. 아직까지 딱히 이렇다 할 부분이 뭐라고 말씀드리긴 어렵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올해 내내 하는 이야기지만 긴축 우려, 금리 인상, 인플레 결국은 이젠 될 것이다, 그럴 것이다, 걱정된다, 우려된다가 아니라 긴축 확정 3월 달에 끝날 것 같고요. 조기 테이퍼링 종료될 것 같고 금리 인상 3번 이야기 나오고 있어요. 내년에 3번 정도 할 수 있다. 그리고 뭐 소비자 물가, 생산자 물가 모두 다 미국 모두 다 역사상 40년 이내 이렇게 막 최고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과연 미국 경제가 그 정도로 좋은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그런 부분으로 일단 기본적으로 다우 지수 지금 35,000, 나스닥 15,000, 이 다우 지수나 S&P나 나스닥 지수는 조금은 조정 국면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해요. 보시는 것처럼 35,000, 36,000 다 역사상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던 그런 최고치 중에 최고치였죠. 이거 월봉이에요. 다우지수 월봉 높아도 한참 높죠. 그리고 나스닥도 한번 볼게요. 자, 나스닥도 15,000에서 16,000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월봉 볼게요. 자, 이래요. 역사상 10년으로 볼까요? 말할 것도 없죠. 역사상 높아도 이렇게 높을 수 있나? 이런 자리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조정이 나오는 게 맞죠. 어, 미국 증시는 당연한 조정인 거예요. 일부 경제지 뉴스로는 서학개미 어쩌라고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아니 뭘 어쩌라고 개 비싼 자리에서 당연히 익절했어야지 거기에서 폭탄 돌리기도 아니고 거품도 아니에요 이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오미크론 관련해서도 데이터가 나온다는 이야기만 있고 나오지 않고 있고 영국 쪽에서는 오미크론이 가벼울 거라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 입원율이라든지 확산 속도라든지 아직까지 그런 데이터는 없다. 일부 오미크론을 좀 가볍게 앓고 지나가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었지만 아직까지 데이터적으로 밝혀진 건 없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오미크론 경계감이 조금 올라가는 부분은 있어요. 영국이 됐든 유럽이 됐든 미국 쪽에서도 당연히 오미크론 확산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결과적으로 델타 변이를 잡아먹겠죠 오미크론이. 델타 변이를 제끼고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됐을 때 과연 중증이나 입원율이나 치명률 이런 부분이 어떻게 나올지는 이번 주에 데이터가 나온다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아직까지는 한두 달은 걸릴 것 같습니다.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니까 오미크론이 축복이 될지 아닐지는 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여러 이야기가 있습니다. 2024년까지 이렇게 가다가 2023년, 2024년쯤 풍토병 비슷하게 조금 강력한 독감 비슷하게 이렇게 이
지금 코로나19로 시작된 이 팬데믹이 조금은 그때쯤 가야지 세계적인 팬데믹이 아니라 조금은 통제 가능한 그런 풍토병 비슷하게 안정화될 거라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결과적으로 백신이 나오면, 치료제가 나오면 잡힐 것 같던 코로나19는 계속해서 변이 바이러스가 만들어지고 쉽사리 통제되지 않는, 우리나라조차도 뭐 글로벌 선진국들이 대한민국 넘버원 방역이라고 했던 그런 부분조차도 일상 회복을 멈출 수밖에 없었던 지금 상황인 거죠. 우리나라가 뭐 방역이 문제가 있었다고도 볼 수 있고, 뭐 정부 대응이 조금 미흡했다라고도 볼 수는 있겠지만, 쉽사리 잡히지 않는 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어디까지 이어질지 일단 올해 연말 내년 연초는 아닌 걸로 이렇게 정리되는 분위기고,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 때문에 뭐 본격적인 미국이나 유럽의 경기 회복은 계속 딜레이 되고 있는데, 뭐 이 역설, 웃기게도 인플레는 계속 올라가고 있고 돈줄은 계속 조이고 있는,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스태그플레이션 이야기가 경제 성장이 아닌데 인플레가 올라가는 그런 부분이 발생될 수도 있는, 스태그플레이션 한번 검색해 볼까요? 구글에서 스태그플레이션 한번 쳐볼게요. 이건 제가 잘못 눌렀고요. 지원우는 잘못 누른 거고, 스태그플레이션. 자, 봅시다. 자, 경기 부진으로 실업률이 상승하는 가운데 물가 상승세가 커지는 상황. 현재 글로벌 경제와 한국 경제는 다양한 하방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위기로 인한 경기 침체에서 회복되는 과정에 있는 거죠. 모르겠습니다. 과연 이렇게까지 이렇게까지 악화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죠. 지금 뭐 경기 후퇴까지는 아니고요. 그렇다고 미국 경기가 막 좋은 건 아니지만 경기 후퇴라고까지는 말씀드리기 어렵고, 뭐 고용 지표나 이런 부분은 미국도 좀 괜찮게 나오고 있는, 뭐 완전 고용 이야기가 나올 정도의 고용 지표는 잘 나오고 있는데, 문제는 물가가 지금 계속 뭐 소비자 물가, 생산자 물가 모두 다 높다라는 이야기죠. 과연 이쪽으로 갈지 수습 국면으로 접어들지는 좀 더 두고 봐야,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요건 아니고, 자, 종목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종목으로 넘어가서 말씀 못 드렸던 종목들 위주로, 기존에 제가 한두 번씩 언급은 드렸는데 최근에 말씀 못 드렸던 종목 위주로 한번 종목을 추려서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종목들을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시젠, SD 바이오센서, 카카오페이, 저는 카카오페이도 한번 말씀드릴게요. 대덕전자, 칩스앤미디어, 넷패스, 대우건설, 그리고 말씀 못 드렸던 종목이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는 다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셀리드, 이렇게 볼게요. 뭔가 이야기할 거리가 있는 종목만 말씀 못 드렸던 종목 중에 한번 모아봤고요. 자, 셀리드, 대우건설, 넷패스, 칩스앤미디어, 대덕전자, 카카오페이, SD 바이오센서, 시젠, 드림시큐리티는 이미 말씀드렸죠. 단독 영상으로. 시젠까지 볼게요. 자, 셀리드 먼저. 셀리드 뭐 일단 바닥에 10만원 깨지고 98765 바닥으로 떨어져 있는 상태고요. 주봉으로 볼게요. 너무 기네요. 그나마 뭐 46,000원까지 빠진 자리에서 5만원까지는 그래도 올라왔고, 5만원까지는 올라왔고, 아직 뭐
이렇다 할 반등의 모멘텀을 만들지는 못하고 있네요. 최근 뉴스 한번 볼까요? 셀리드. 자, 국내 백신 개발사. 더더구나 셀리드가 지금 만들고 있는 부분은 아직 완성된 약물이 아니다 보니까 거기에 이게 대응이 될지는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뉴스가 나왔으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뭐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조금 신중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우선 개발하고 있던 백신에 집중해서 개발을 진행하겠다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화이자 쪽에서는 오미크론 백신 개발 100일 정도 걸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 국내 제약사들도 변이 바이러스에 대응하는 제품을 내놓기로 하는 부분이 있고, 자, 셀리드 같은 경우는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에 대응하는 백신 개발에 착수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3개월 이내에 임상시험 계획 신청을 목표로 하고 있다. 어쨌든 대응을 하겠다는 이야기고요. 일단은 셀리드는 이상 종료 3상으로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유바이오로직스도 뭐 기존의 델타 변이 바이러스보다 오미크론 변이 대응용 백신을 우선해서 개발하기로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마찬가지 뭐 셀리드처럼 변이 항원을 기존 백신 개발 플랫폼에 얹어가지고 동물 실험에 진입한다. 그리고 뭐 mRNA 메신저 리보엑산 백신을 개발하는 아이진 쪽에서도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갖고 신규 백신 개발에 착수했다라고 하고, 이렇게 뭐 속속 진원생명과학도 이야기하고 있네요. 자사 후보 물질이 이미 오미크론을 포함하는 변이에 대응할 수 있다라고 자신을 했다. 다만 국내 백신 개발사 중에서는 유일하게 임상 3상 시험을 하고 있는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우선 현재 진행 중인 백신 개발이 끝나야 새로운 변이에 대한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라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고요. 결과적으로는 조금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앞서가는 만큼 조금 신중한 모드인 것 같죠. 이렇게 전반적으로 셀리드를 말씀드리면서 이 국내 백신의 오미크론에 대한 대응을 기사로 접하다 보니까 뭐 진원생명과학도 나오고 유바이오로직스도 나오고 SK 바이오사이언스까지 뭐 두루두루 다 언급이 됐어요. 다만 기사에서 언급된 것처럼 셀리드도 마찬가지, 진원생명과학도 마찬가지, 유바이오로직스도 마찬가지 다 SK 바이오사이언스보다는 조금은 한 단계 느린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뭐 언론 플레이라고 할까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요. 이미 어떻게 보면 되돌릴 수 없는 3상에 들어가 있는 상태의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우선 3상에 진입한 약물을 먼저 완성시키고 그 다음에 오미크론 대응에 대해서 뭐 설계하겠다, 대응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뭐 자리 때는 어쩔 수 없이 모멘텀이 훼손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언제 다시 올라올 거냐, 왜 떨어졌냐, 얼마나 올라갈 수 있느냐, 그거는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거는 의미가 없고, 결과적으로는 셀리드도 이제 3상에 본격적으로 진입하고, 이 셀리드가 추진한 약물에 대해서 뭐 산업 생산을 개시한다든지, 이 3상 임상 데이터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온다든지, 이렇게 뭔가 손에 잡힐 만한 그런 호재성 기사가 나오고 회사의 발표가 있을 때까지는 조금은 지지부진한 그런 국면이지 않을까. 그래도 어쨌든 요런 파괴력이 있는 회사기 때문에 뭐 이대로 끝이다라고 뭐 생각되기보다는 조금은 급격하게 움직였죠. 급격하게 뭐 15만 원 근처까지 뜨는 자리도 급격하게 떴고요. 다시 한번 가라앉는 부분에 대해서도 급격하게 가라앉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쇼부는 보기야 보겠죠. 승부를 보기야 볼 텐데, 셀리드가 이야기했던 그대로 타임테이블대로 약물이 그대로 나올지는 조금은 기다려 봐야 되는 부분이고, 다만
뭐 제가 기존에 말씀드렸던 박셀바이오라든지 뭐 신풍제약이라든지 셀리버리처럼 그런 회사들과는 다를 거예요. 그 회사들은 뭐 글자 그대로 지금 이 셀리드가 지금 지나왔던 뭐 이 5배 수준, 그리고 뭐 지금 어떻게 말씀드리면 고점 대비 3분의 1 토막 뭐 이런 수준보다 훨씬 뭐 10배, 20배 뭐 이렇게 움직였고, 떨어지는 것도 훨씬 더 무지막지하게 떨어진 자리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떻게 말씀드리면은 뭐 신풍제약의 피라맥스도 그렇고 박셀바이오의 뭐 박스루킨도 그렇고 이미 뭐 피라맥스 주주분들은 계속해서 그 피라맥스를 먹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미 임상에서 유의미한 데이터가 나오지 않았고, 박스루킨도 마찬가지예요. 유의미한 데이터가 안 나왔기 때문에 철회된 거죠. 근데 이제 박셀바이오 같은 경우는 스스로 철회를 시킨 거고, 신풍제약은 미련이 남는지 뭐 삼상까지 가보겠다라고 하는 거지. 하지만 셀리드는 그런 게 전혀 데이터 훼손 없이 추진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직 이 주가의 모멘텀은 숨고르게 들어간 상태지만, 이 약물 개발하고 있는 약물에 대해서는, 이 코로나 백신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살아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 말씀드리고요. 대우건설로 넘어갈게요. 뭐 대우건설 뭐 전반적으로 올해 상반기에 뭐 조금 건설주가 조금 출렁출렁 하다가 하반기 때는 좀 조용한 그런 국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하지만 뭐 이대로 뭐 6,000원대 요렇게 주저앉아 있을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요. 대우건설 이제는 뭐 인수합병도 마무리됐기 때문에 대표가 누가 될 거냐, 여기에 대해서도 기사가 나오고 있네요. 자, 뭐 김창완, 백정환, 이 대우건설 차기 CEO에 대해서 최고 경영자 인선 작업에 들어갔다. 내년 6월 임기가 끝나는 대우건설 사장 후임이다. 외부 영입보다는 내부에서 발탁하는 부분이 조금 뭐 물망에 오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회사를 자주유지할 수 있는 그런 대표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한번 살짝 기사를 들어가 봤고요. 코스피 3000 시대의 투자의 방향성, 뭐 코스피 3000 시대 온 지가 뭐 어제 오늘인가요? 1년 됐는데 이제 와서 뭐 이런 담론은 별다른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뭐 대우건설 경산, 펜타일즈 프루지오 2차, 사이버 견본주택 계속해서 주택 분양에 들어가고 있고, 계속해서 장사를 잘하고 있는, 사업을 잘하고 있는 회사라는 거에 꾸준하게 느껴지죠. 하루 이틀 사이로 계속해서 분양 이야기가 나와요. 자, 대우건설은 경산시 중산지구에 짓고 있는 펜타일스 프루지오 2차 사이버 모델하우스를 오픈했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계동 지하 3층에서 지상 35층 506세대, 전용 면적은 뭐 74평방미터에서 101평방미터 규모로 조성된다. 분양가는 뭐 1,498만원, 1,500만원 수준이네요. 자, 당첨자 발표는 1월 6일 뭐 청약에 들어갔으니까 요 결과도 뭐 지켜보시면 흥행에 성공할지 흥행에 실패할지 그 부분도 뭐 대우건설 투자를 진행하신 분들은 관심이 있겠죠. 흑석 뉴타운, 그쵸? 요쪽도 지금 계속해서 흑석동도 재개발 지구이기 때문에 현재 사업이 마무리된 곳도 있고,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강 조망권에서 가장 낙후된 곳이 흑석동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준 강남이자 서울 대표 랜드마크로 변모를 깨고 있는 흑석 뉴타운. 나름대로 진짜 글자 그대로 이제 강남하고 가깝고 거의 뭐 반포하고 거의 붙어 있는 곳인데, 동네를 이렇게 지나가면서 보면은 이거 무슨 여기가 서울이 맞는가 싶을 정도로 조금 낙후되어 있는 모습이 있어요. 이 흑석 뉴타운에 관련돼서도 뭐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네요. 보시는 것처럼, 사진에 보이시는 것처럼 서울에
이런 동네가 별로 없거든요. 더더구나 강남 쪽에. 근데 지금 흑석동은 요런 상태라는 거죠. 요게 지금 휴대폰 화면으로 잘 보일지는 모르겠는데 조금 동네가 어, 동네가 지금 강남 거의 중강남권인데 이런 동네가 있나 싶을 정도고요. 자, 대우건설을 시공사로 맞이한 흑석 11구역 역시 프리미엄 단지로 변화를 준비하고 있다. 사업비만 4,500억. 특히 강남이 아닌 다른 지역에선 드물게 하이엔드 브랜드 서밋. 대우건설이 뭐 푸르지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브랜드가 있지만 거기에 서밋이 붙는 브랜드는 하이엔드인가 봐요. 근데 그거를 적용시켜 줬다는 이야기죠. 대우건설에서 서밋을 적용시킨 그런 단지로 개발하겠다라고 제시를 한 걸로 보여지네요. 뭐 하지만 항상 이 재건축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뭐 삐끄덕 뭐 예상치 못한 잠재적 리스크 이런 부분이 있고 대우건설이 추진하는 11구역은 아닌데요. 어떻게 진행될지 한번 요 부분도 같이 한번 지켜볼 만한 할 것 같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충분하게 매출이라든지 이익 성장 꾸준하게 만들어 갈 수 있는 보시는 것처럼 매출도 괜찮고 영업이익 뭐 순이익 다 성장률이나 견조하게 움직이고 있고 다만 주가가 지금 올해 들어서 조금 떠오르다가 9,000원을 정점으로 해서 지금 6,000원까지 조정을 받은 자리긴 한데 저는 뭐 충분하게 저 자리 때 올해 올랐던 저 뭐 9,000원, 8,000원, 9,000원 그 수준까지는 충분하게 평가받을 수 있는 회사라고 장기적으로 말씀드렸고요. 꾸준하게 갖고 가시는 게 맞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충분하게 저렴한 자리이기 때문에 단기 종목 절대 아니에요. 단기 보시는 분들 접근하지 마시고 자 넷패스 넷패스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반도체 후공정으로 기업 장사 잘 하고 있고 앞으로 성장 가능성도 좋고 그런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죠. 보시는 것처럼 뭐 작년, 올해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고 영업이익이 여러 가지로 조금 부침이 있어서 마이너스를 찍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충분하게 뭐 삼성 파운드리 공장 증설과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뭐 반도체가 쇼티지가 난다 이런 부분으로도 올라올 수 있는 흑자 전환할 수 있는 그런 뭐 서프라이즈가 날 수 있는 그런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지금 자리대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애매한 자리대입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는 목에 찬 느낌. 그렇다고 고점이라고까지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자 보시는 것처럼 뭐 작년 말 올해 초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삼성 파운드리나 뭐 인텔 뭐 애플카 뭐 자율주행 뭐 이런 이슈들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온다 이런 이야기로 반도체 관련된 수혜주들이 많이 떴어요. 그 뜨는 국면에서 48,000원까지 찍었던 부분이고 그런 부분이 거품이 어느 정도 꺼지다 보니까 이번 달 오기 전에 11월 달 봉 보시면은 음봉이 떨어지면서 32,000원대까지 떨어졌죠. 그 32,000원대에서 지금 다시 39,000원까지 찍고 37,000원이잖아요. 그렇다면은 단기적으로 이번 달에만 움직인 자리가 7,000원을 움직였는데 20% 넘게 움직인 거죠. 20% 넘게 움직였고 저는 뭐 본격적으로 지금 아직 뜨는 이 수혜를 입을 거고 우상향 할 거지만 이미 그런 기대는 반영되어 있고 이 37,000원에 뭐 4만원을 돌파할지 안 할지는 본격적으로 이 반도체 슈퍼사이클 이야기가 다시 나오고 주춤했던 메모리들 포함해서 파운드리나 시스템이나 메모리 모두가 삼각편대로 반도체가 순항하는 오미크론 영향도 없어지고 팬데믹 영향도 없어지고 세계 경제가 다시 화랑 국면으로 뜨겁게 달아오를 만한 그런 분위기가 있어야지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은 모가지 찬 느낌. 족할 줄 알면 여기서 족할 줄 알면 일단 익절하시는 게 맞는 거죠. 그리고 저는 넷패스를 중장기 스윙으로 보라고 말씀드린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단 한 번도 없고 그렇게 보시고 싶은 분들 그렇게 가져가시는 거고 저는
항상 먹고 또 먹고 얼마든지 39,000원 찍어주면은 씩 웃으면서 익절해주고 다시 뭐 35,000원이든 34,000원이든 잡아서 또 한 번 익절하고 뭐 이런 마인드인 거죠. 계속해서 지금 4만원이 깨진 자리만 보더라도 4만원 깨지고 나서만 보더라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3만원에 가까워져 오면은 사고 4만원에 가깝게 되면 팔고 패턴 아닙니까? 저점 매수 고점 매도 요렇게만 딱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넷패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칩셋 미디어 비싸요. 저는 비싸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히 뭐 2배도 넘게 달렸기 때문에 저는 12,000원 이런 자리에서 충분하게 슈팅이 나올 거다라고 말씀드린 거지 뭐 2만원이 돌파되고 뭐 26,000원도 찍고 지금 현재 가격도 22,300원인데 이 자리에서 더 달릴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봤던 자리는 이 구간이었죠. 이 구간. 이렇게 18,000원까지도 갈 수 있는 종목인데 12,000원까지 저점으로 내려왔다. 그러면 담아볼만 하다. 한 주, 두 주, 뭐 세 주, 네 주, 뭐 한두 달 사이에 이렇게 올랐기 때문에 저 자리에서는 조금 찬 느낌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했어요. 하지만 여기서 한 번 더 달렸죠. 이 자리에서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저는 안전한 자리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나름대로 변수가 없고 거의 간다. 뭐 100%라는 건 주식이 없으니까 높은 확률로 이 자리에서 저렴한 가격대에서 거래량 보고 양봉 보고 들어가면은 뭐 5%가 됐든 10%가 됐든 그 이상이 됐든 슈팅이 나오는 자리가 있기 때문에 그 슈팅이 나오는 날 높은 가격에 팔 수 있다. 이런 부분으로 말씀드렸던 거지. 제가 뭐 칩셋 미디어가 우주 돌파가 나오고 뭐 2만원, 25,000원, 뭐 3만원 메타버스 수혜주고 자율주행 수혜주기 때문에 지금은 아주 싼 가격 이 종목 뭐 100%, 200% 충분히 가능합니다. 급등주 뭐 이렇게 말씀드린 거 1도 아니에요. 저는 뭐 이 종목 더 안 보는 부분도 모가지에 찬 게 아니라 차고 흘러서 넘쳤죠. 저는 오버슈팅도 한참 오버슈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보는 거예요. 기존에 뭐 칩셋 미디어 제가 말씀드렸을 때 재미를 보셨던 분들은 욕심을 좀 내려놓고 잘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덕전자 볼게요. 대덕전자 뭐 내 친구가 뭐 이거 닫는다고 하는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자리대 애매한 자리대예요. 물론 더 갈 수도 있어요. 더 갈 수도 있는 뭐 모멘텀이나 이런 부분이 있지만 제 친구 성향이 단타 성향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뭐 이렇게 추천하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리고 저는 항상 대덕전자를 변동성이 나오는 날 변동성만 먹고 나오는 그런 플레이를 하는 거지 뭐 이 종목을 스윙 이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늘 그랬듯이 저는 조금 싼 가격대 뭐 이런 자리 충분히 슈팅 나오고 나서 조정 이빠이 받은 뭐 15,000원 자리대 이런 자리대는 뭐 계속해서 빨간불 나오고 뭐 윗골이 달리고 뭐 이러더라도 그날 계속해서 익절하고 다음날 또 사고 익절하고 다음날 또 사고 이렇게 플레이가 가능한데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찬 느낌에서 차오른 느낌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변동성으로만 변동성이 나올 때 거래량이 붙을 때 이런 날이죠. 이런 날은 거래해 볼만 한데 이런 날이 아닌 날은 굳이 뭐 길게 가져갈 오버나잇 해서 길게 가져갈 그럴 종목은 절대 아니다. 변동성을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확실하지 않은 자리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고요. 뭐 앞으로 대덕전자를 말씀드릴 날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리고 카카오페이 저는 비싸다고 생각해요. 카카오페이 뭐 핀테크 뭐 플랫폼 뭐 인터넷 플랫폼 카카오의 자회사 뭐 계열회사 앞으로는 여러 가지로 이제 뭐 젊은 층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런
결제 수단이 이런 쪽으로 페이, 네이버 페이가 됐든 뭐 토스페이가 됐든 카카오페이가 됐든 이렇게 편리하고 간편한 결제 수단으로 계속해서 활성화될 것이다. 알겠다고요.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거는 아니죠. 이거는 아니죠. 자, 퍼가 100배라고 해도 PER이 100배라고 해도 미친 종목이라고 이야기할 텐데 PER이 100배가 아니야. PBR이 100배예요. PBR이. 이거 지금 네이버에서 보면 PBR 몇 배로 잡힐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이버에서 봐도 엄청 높기는 높을 텐데 한번 볼게요. 네이버에서는 PBR이 통계마다 살짝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 네이버에서 카카오페이 쳐서 네이버 통계로는 PBR이 얼마나 잡히는지 한번 볼게요. 카카오페이 여기서는 PBR이 89배까지 잡히네요. 100배까지는 아니고 90배 정도 잡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퍼가 89배라도 비싼 건데 PBR이 장부상 가치보다 이게 뭔 얘기냐면은 지금 이 회사의 자산, 장부에 기록된 자산들을 다 계산을 하면은 지금 주가 수준이 90배가 더 비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조금 성장 기업이라고 해도 서너 배까지 쳐주는 거지 PBR을. 지금 이 회사가 갖고 있는 자산 보다 주가가 한 3배, 4배 정도는 그렇다 쳐도 10배도 말이 안 되는 거고 20배도 말이 안 되는 건데 이 회사는 90배예요. 거의 100배라고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러니까 주가가 비싸도 너무 비싸다고요. 아무리 핀테크고 뭐 미래 플랫폼이라 하더라도 이건 아니라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회사가 돈을 못 벌고 있기 때문에 돈을 더 벌 거를 생각하고 평가해 준 것도 있지만 그렇게 돈을 번다 하더라도 PBR 100배는 아니라고요. 뭐 아무리 강조해 드려서 말씀드려도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글자 그대로 돈을 어마무시하게 벌 거고 여기에 잡혀 있는 이런 매출이나 이런 영업이익과는 차원이 다른 글자 그대로 100배 정도 벌 거다. 단기간에 2년, 3년, 5년 안에 100배 이상 더 벌 수 있어. 그래야지 PBR이 어느 정도 맞춰지는 거죠. 근데 그렇게까지 카카오페이 지금 카카오페이 많이들 사용하기는 사용해요. 하지만 그게 100배 정도 폭발적으로 올라갈 정도로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카카오페이가 비싼 자리라고 생각하고 이런 식으로 슈팅이 나온다고 해도 상장하고 나서 가라앉았다가 다시 뭐 NFT가 됐든 여러 가지 핀테크 기술의 집중 조명, 뭐 가상자산이 됐든 디지털 화폐가 됐든 다시 끌어올렸죠. 이 끌어올린 거는 이거를 개인이 끌어올리나요? 절대 개인이 끌어올리는 거 아니에요. 이건 다 세력들이 움직인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카카오페이이기 때문에 카카오에서 아마 장난질 쳤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그리고 뭐 여러 가지로 혹시 그런 이야기 들어봤나요? 상한가는 개인이 만드는 게 아니다. 그쵸? 절대로 윗꼬리가 됐든 밑꼬리가 됐든 상한가가 됐든 이런 장대 양봉들 이런 거대 상승은 절대 개인들이 만들 수가 없어요. 다 세력들이 만드는 거죠. 그게 기관이 개입됐든 뭐 투신이 개입됐든 뭐 작전 세력이 개입됐든 어쨌든 이 메이저 수급들이 만드는 거예요. 얘네들의 의도대로. 근데 그게 마침 타이밍상 내가 저점 매수했는데 그 메이저 수급의 움직임과 같이 날아가면 좋은 거지만 이미 날아가 버린 상태의 주식 그런 메이저 수급들이 이미 빵 띄워놓고 이제는 설거지에 들어가는 그런 자리에 있는 이런 고가권의 주식을 쳐다볼 이유가 없는 거죠. 카카오페이가 아니라 카카오페이 할아버지래도 설마 이게 카카오페이가 아니라 뭐 알리페이가 됐든 중국페이가 됐든 미국페이가 됐든 중국이나 미국의 진짜 핫한 그런 페이 주식이 됐다 하더라도 저는 안 쳐다봐요. 너무 비싸기 때문에. 저는 뭐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요. 카카오페이는. 자, 이제는 뭐 시젠과 SD 바이오 센서만 남았네요. 시젠과 SD 바이오 센서 뭐 둘 다 뭐 아시는 것처럼 진단 키트고요. SD 바이오 센서
자리대는 뭐 6만 원까지 다시 한번 회복됐다가 다시 출렁거렸다가 5만 원대에서 다시 올라오고 있는, 어떻게 움직일지는 저도 뭐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결국은 뭐 오미크론 여파라고 봐야죠. 4만 원대도 위험할 것처럼 빠지던 자리에서 5만 원, 6만 7천 원까지 6만 2천 원까지 찍고, 다시 한번 5만 원 떨어졌다가 다시 한번 5만 6천 원. 저는 5만 원 근처라면 또 계속해서 오미크론 이야기가 나올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 방역이 안 잡히는 상태에서는 뭐 내년 초까지는 조금 싼 가격대로 다시 온다. 뭐 5만 원 근처, 5만 원 하회, 뭐 요 정도 자리대는 뭐 단기 스윙 정도로 한번 또 단기 플레이로 한 2주 정도 보고 저점 매수할 수 있는 자리대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시젠도 마찬가지죠. 계속해서 떴다 가라앉았다 이러고 있는데요. 뭐 마찬가지로 뭐 5만 원이 깨진 자리에서 보시는 것처럼 8만 원까지 급격하게 올라왔고, 그 올라온 자리에서 다시 보시는 것처럼 6만 원이 살짝 위협됐다가 7만 원 찍고 다시 떨어지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마찬가지 패턴이죠. 6만 원 근처에서 또 한번 움직여 볼 만한 자리대가 나오지 않을까. 저는 어쨌든 간에 진단키트는 뭐 올해 초부터 제가 말씀드렸죠. 올해 초에 시댕 깨지고 있을 때, 올해 초 한번 볼까요? 주봉으로 볼게요. 올해 초에는 더더구나 SD 바이오센스는 존재하지도 않던, 상장하지도 않았던 국면이었죠. 여기가 아니네요. 올해 초면은 월봉으로 볼게요. 보시다시피 작년 8월에 뭐 16만 원 이런 자리에서 작년 연말 올해 초로 넘어서 계속 떨어지죠. 계속 떨어질 때 저는 계속 조금은 긍정적으로 말씀드렸어요. 진단키트 안 끝났다라고. 10만 원 깨지고 9만 원 깨지고 8만 원 깨지고 7만 원 깨지고 막 이럴 때였죠. 이 자리니까요. 6만 원까지 떨어지던 자리. 그러다가 다시 올라가죠. 다시 10만 원도 갔다가 다시 조정받고 뭐 4만 원, 5만 원 깨지고 4만 원까지 또 갔다가 다시 8만 원 찍고 지금 다시 또 6만 원 깨질랑 말랑 하고 있죠. 계속 이렇게 출렁출렁 거리는 이유가, 일부는 진단키트가 필요 없다. 일부는 진단키트 계속 필요한데 이렇게 계속 상대되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좀 안정되는가 싶으면은 뭐 유럽이나 미국이 봉쇄 풀고 일상 회복하는가 싶다면 다시 뭐 델타가 나오고, 그랬다가 다시 또 오미크론 나오고 이러면서 계속 시소를 계속 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SD 바이오 센서도 그렇고 시젠도 그렇고 계속 먹고 또 먹고로 파도 타기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장기 종목이긴 한데 한 2, 3주 정도로 스윙 정도 개념으로 조금 가라앉는다 싶으면은 그 가라앉는 그 바닥 부근에서 어떤 이슈가 나오는지 조금 기다렸다가 이슈가 나오는 시점에 거래량 터질 때 따라 들어가셔서 한 주, 길게는 2주 정도 그 랠리를 즐기시다가 고점에서 조금 붙이고 윗골이 달릴 때, 고점에서 좀 붙이고 윗골이 달리는 구간에서, 이런 구간이죠. 이럴 때 사서서 이런 구간에서 요런 구간에서 팔고, 다시 또 떨어지면은 이렇게 떨어진 자리에서 조금만 더 떨어져도 또 여러 가지 또 이야기가 나오고, 뭐 국내 환자 뭐 10,000명 이야기도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럴 때 또 다시 딱 기다리고 있다가 거래량 터지면 들어가셔서 또 짧게 뭐 1주나 2주 먹고 나오고, 이런 플레이가 가능한 것 같아요. 요렇게 조금 바빠서 말씀 못 드렸던 그런 종목들, 기존에 말씀드렸던 종목들 쭉 한번 훑어봤고요. 저는 금융과 시사 관련해서 일반인들이 알기 어려운 전문 내용을 조금 쉽게 전달해 드리고자 노력하는 청새롬입니다. 뭐 그냥 단순하게 어떤 종목이든 검색하면은 제 영상 만나기 힘드실 거예요. 왜냐하면은 뭐 제가 유명한 유튜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는 제 영상 만나기 힘드실 거고, 청새롬을 치면은 청새롬 유튜브 사이트가 보일 거니까 제 채널 오셔서 뭐 굳이 구독하지 않으셔도 재생 목록 가시면은 뭐 급등주라든지 뭐 주린이 필수학습 영상이라든지 뭐 다양하게
금융기관 이용하는 꿀팁까지도 여러 가지 영상 1000개 가깝게 제가 900개 넘은 것까지는 확인했는데 아직 1000개까지는 안 됐고요. 900개에서 1000개 사이에 수많은 영상을 보실 수 있고 뭐 이게 저는 종목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종목을 핑계로 종목을 소재로 삼아서 어떤 자리에서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 뭐 매매 스킬이나 투자 마인드 어떤 이 멘탈을 잡아드리는 그런 부분 주식 투자의 전반적인 이야기 경제 흐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지나간 종목이라 하더라도 도움이 될 거고요. 주린이 필수학습 영상 보시면 여러 가지 전문가들과 제가 뭐가 틀린지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전업 투자자로서 같이 투자하는 그 동일하게 투자 이 시장에 가치 있는 그런 투자자들로서 이런 개인 투자자들, 개미 투자자들이 선택해야 될 매매 기법이라든지 공부해야 될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유튜버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지금 바로 검색창에 청새롬